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요즘 이 패션이 유행이라는데 알고 계세요? 어떤 패션이요? 맞아요. 요즘 저런 스타일이 되게 힙하잖아요. 그렇죠. 스우파에서도 많이 나왔고. 좀 보셨나 봐요. 봤죠. 네. 뭐 예진 씨도 배꼽티, 왕벨트, 카고 바지 뭐 이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죠. 제가 소화를 못해서 문제인데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이런 거. 요. 와, 예. 정말 어설프다. 정말 어설퍼. 그런데 이런 패션들이 사실은 20년 전에 유행하던 거예요. 20년 전이요? 네, 이게 올 한 해 Y2K 패션이 유행할 거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Y2K가 뭐예요? Y2K 모르세요? 네, 뭐예요? Year 2000. 네? Y2K. 역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역시 근데 패션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돌고 돌아요. 돌고 네. 돌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과거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맞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중국 우한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당국이 긴급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최근 발생한 원인 불명 폐렴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된 2020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시작됐습니다. 인천광역시 의료원 김진용 박사의 커피나 패스트푸드처럼 차에서 검진을 끝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건데요.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발빠르게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하면서 현재 전국 40여 곳에서 이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 앞으로 차량이 줄줄이 들어옵니다. 창문만 열어 차 안에서 간단한 문진을 마친 뒤 열을 재고 확진자를 직접 접촉한 거는 모르죠. 전혀 없어.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검체를 채취합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진료소입니다. 의료진 안전을 보다 보니 그 검사한 공간을 한 30분씩 비워야 되고 그다음 환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신속하게 해줘야 되고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요 안이 떠오르게 됐었습니다. 정말 그 뉴스를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죠. 맞아,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그러니까요. 해외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는 교차 위험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검사자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 검사를 진행한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또 검사에 필요한 청소나 환기, 방호복 교체 등의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많은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건, 하루 20건 정도의 검체 채취를 하는 데 비하여 시간당 6건, 하루 60건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의료진의 감염 위험이 조금이라도 낮아진 게 참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확해요. 네. 1930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드라이브스루를 응용한 2020년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그러나 최근에는 검사자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민원에 사라지게 된 곳도 많은데요. 이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더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1997년으로 가볼까요? 1997년 2월 23일 세계 최초 체세포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발표됐습니다. 돌리는 정상적인 수정 과정 대신 성숙한 체세포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핵을 제거한 다른 양의 난자와 결합하는 핵 치환 방식으로 복제됐는데요. 277번의 실패 끝에 1996년 7월 체세포를 제공한 6년생 양과 외모까지 똑같은 쌍둥이로 탄생했습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양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유명인 양. 유명양. 유명양.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 당시에 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획기적 발전이라는 어떤 그런 반응도 있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그런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이전까지 생명 창조는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신의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돌리의 탄생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난치병 해결에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돌리는 3살 때부터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관절염과 폐질환 등 노인성 질병에 시달리다 결국 6살의 나이로 안락사됐습니다. 저는 돌리가 1998년 새끼 암양 보니를 포함해서 모두 6마리를 자연 임신으로 출산한 어미 양이었다는 점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니가 세계 최초의 복제 양의 새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한 돌리의 죽음은 인간 복제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는데요. 여러 논란 속에 유네스코는 복제 기술 이용에 대한 윤리 협약을 만들고 세계 각국의 규제 법령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생명을 다루는 영역이다 보니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1973년으로 떠나볼까요? 주월 백마부대 본진 장병들이 수원 공군기지에 개선 귀국했습니다. 1973년 2월 23일 구사단 백마부대 장병들이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원 공군기지에 도착한 장병들은 시민과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그러니까요. 가족들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 얼마 만에 돌아온 건가요? 백마부대 장병들은 7년 전인 1966년 9월 베트남에 파병돼 많은 전공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해병 청룡부대와 육군 맹호부대 등 연인원 31만 명의 병력을 베트남에 보냈는데요. 지금 보니까 굉장한 인원이었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 학교에서 파병부대 찬가를 음악 시간에 학생들이 배우기도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베트남에서 치룬 백마부대의 크고 작은 전투 횟수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인원 31만 명에 7년 정도면은 셀 수도 없을 것 같은데. 21만 회. 21만 아니라, 회? 네, 21만 회가 넘었다고 해요. 정말 죽음의 고비를 돌아오신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한국군은 1973년 1월 27일 베트남 전쟁 종결을 위한 파리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같은 해 3월 말까지 2개월 사이에 철수를 완료하며 고국으로 귀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전쟁 자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이 당시에 또 고생하고 희생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의 저희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자, 이런 뉴스뿐 아니라요. 2월 23일에는 1904년 한일 의정서 체결, 1917년 러시아 혁명 시작, 1907년 소설가 이효석 출생,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 개막과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뉴스 역주행을 해봤는데요. 특히 저에겐 아름다운 오늘을 선물해 주신 많은 분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뉴스로 만나요.